있죠. 정책론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 뭐 했습니까? 첫 시간에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했었죠. 시장 개입 이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그리고 요 안에 시장 실패가 정부가 시장 개입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시장 실패 원인 했었죠. 이 시장 실패 원인 안에 외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했죠, 지금. 자, 이제 우리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아까 이유, 시장 실패 원인, 외부 효과, 여기까지 봤고, 이제는 뭘 볼 거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 있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그럼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을 바꿔 얘기하면 정책 수단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31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4번에 토지 정책 수단 이런 말 보이세요? 네, 토지 정책 수단이라는 게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주 나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저는 먼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 이렇게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럼 우리 교재 봅니다. 직접 개입 보세요. 1번에 의의안 보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토지 시장에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줄 하나 쳐볼게요. 수요자 및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여기까지 줄 한번 쳐볼까요? 이게 직접 개입이에요. 그럼 직접 개입이라는 건 결국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부가 직접 산다 이 말이야. 정부가 구매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공급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정부가 팔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는 정부가 개발해 주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게 직접 개입이에요. 그럼 시험은 어떤 걸 물어보냐면 그 방법을 잘 물어봐요.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거. 자, 대표적인 몇 개 보겠습니다. 자, 공영개발 줄 치고요. 공영이라는 게 우리가 공적 주체할 때 그 공짜거든. 그 정부가 직접 개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이지. 그 다음 토지은행 줄 치고 토지은행. 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수용이 뭐예요? 수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수용. 정부가 사들이잖아요. 정부가 직접 사. 그러니까 직접 개입이지. 그 다음에 선매. 그리고 도시 재개발 이런 거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직접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거 직접 개입이지. 정부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주잖아.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임대료 규제라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 직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도 직접 개입이지만 가격을 규제하는 것들도 직접 개입이에요. 가격 규제도 직접 개입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 이런 거 다 직접 개입입니다. 자, 이번에도 전세가 5% 이상 못 올린다고 상한제를 정했잖아. 직접 개입이에요. 가격을 바로 규제를 해버리죠. 자, 간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은 거기 보시면 의의해 보겠습니다. 기본적 줄 하나 쳐볼게요.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시장 기능을 통하여. 아까 직접 개입은 자 보세요. 직접 개입은 정부가 살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시장이 깨질 수가 있어요. 저 예를 들어 시장에서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야 내가 80원에 사줄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시장기구의 틀이 유지되는 거야? 깨지는 거야? 깨지는 거죠. 임대아파트를 민간에서 현대라는 회사에서 민간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월 50만 원에 임대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거든. 근데 갑자기 정부가 와가지고 30만 원 우리는 임대할게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공공임대. 그러면 시장이 틀이 유지가 돼 깨져. 깨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간접 개입은 시장 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시장 기구의 기능을 통하여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간접 개입은 직접적으로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고 정부가 직접 시장에 뛰어들지는 않지만 외곽에서 다른 보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뭐라 부른다? 간접 개입이라 부릅니다. 이 간접 개입은 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여기 볼게요. 조세 동그라미 하세요. 우리 세금 있죠? 세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간접 개입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잖아요. 집 몇 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다르죠? 간접 개입이에요.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 다 간접 개입이야. 세금,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전부 간접 개입입니다. 조세. 자, 그 다음에 보조금. 뭐 딱 봐도 간접이지. 보조금, 그죠? 보조금. 자, 그 다음 부담금은 줄치고 별표까지.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무슨 각종 부담금이 있어요. 재건축 부담금, 이런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는 간접 개입이에요. 부담금 기억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부담금. 금융 동그라미. 금융. 요즘 우리 대출 잘 돼요, 안 돼요? 대출을 규제하고 있죠. 간접 개입이에요. 정부가 대출 규제 또는 대출 완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접 개입에 들어갑니다. 금융 지원도 될 수 있지만 금융 규제도 간접 개입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메뉴로 가보세요. 토지 이용 규제라고 있죠. 양가로 1번에. 찾았습니까? 자, 거기다가는 밑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이용 규제는 법적, 행정적 수단이에요. 법적 행정적 수단. 제도를 가지고 규제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줄치입니다. 지역지구제, 줄치고 별표입니다. 지역지구제. 좀 이따 공부할 겁니다. 지역지구제. 조금 있다가.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규제예요.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규제예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인허가 이런 말 보이세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허가받고 지어야 되죠. 건축법상. 네, 이용 규제에 들어가요. 법으로 가지고 규제하는 거예요. 인허가. 자, 됐습니다. 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까지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할 거냐면 조금 전에 시장 개입 수단 하면서 토지은행도 있고 뭐 지역지구제도 있고 선매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부동산 정책에서는 정책 수단 중에 토지 정책이 있고요. 토지 정책. 우리 토지 정책 공부할 거거든. 주택 정책이 있어요. 주택 정책 공부할 거라고요. 물론 우리 11월 12월 달에 깊이 있게 공부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찍어놓은 게 7번까지가 우리가 정책론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한 5문제, 6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이걸 딱 알고, 이걸 이제 알아야 돼.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그럼 토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만 보겠습니다. 토지은행 제도라는 게 있어요.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그래. 그럼 토지 비축이라는 말은요, 지금 사용할 겁니까? 나중에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그 뜻부터 알아야 돼.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는 지금 당장 쓸 게 아니야. 정부가 미래에 사용할 토지를 위해서 미리 사두는 것을 뭐라 부른다?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라 그럽니다. 자, 우리 교재 어디에 나오냐면 31페이지예요. 보충학습에 보시면. 보충학습. 보이세요? 자,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라 돼 있죠? 의안 보겠습니다. 줄칠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줄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한다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요. 지자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리 싼 값에, 미리 동그라미, 미리 사두는 거예요. 미리 싼 값에 미개발 토지를 대량 매입,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민간 토지 개발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는 그런 제도를 얘기합니다.
뭔지는 의미 아시겠어요? 물론 정부가 직접 쓸 수도 있어요. 정부가 직접 쓸 수도 있고 땅을 미리 사놨다가 국가가 그 토지를 거기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땅을 필요한 민간업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시 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뜻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장단점 볼게요. 장단점. 지금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고요. 장점보다 단점만 보겠습니다. 단점. 거기 먼저 보시면 밑에 매일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 보이세요? 왜 그러니,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정부가 와가지고 땅을 막 사들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그 주변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단점 중에 하나,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 지역의 집가가 올라가요. 장점에는요, 지금 여기 이 말이 없는데, 그 옆에다가 여백에다 하나 적으세요. 토지은행제도의 장점. 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가 전제돼요. 이 장점이에요. 토지은행 제도의 장점. 시험에 한 번씩 물어봐. 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가 전제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땅 주인이 팔기 싫으면 강제로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다는 뜻입니다. 수용은 강제로 살 수 있거든요. 수용은요. 근데 토지 비축 제도는 강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가 전제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은 토지 소유자의 사유권 침해가 큽니까? 사유권 침해가 작습니까? 사유권 침해가 작아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내가 팔기 싫으면 안 팔 수 있으니까 사유권 침해가 작다. 사유권 침해가 작다. 사유권 침해가 크다 그러면 안 돼. 사유권 침해가 작아. 토지은행제도.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그 참고를 해가지고 그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이거 사실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가볍게 볼게요. 뜻 정도 아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있습니까? 그럼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뭘까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죠. 맞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럼 개발이익이 뭔데 이걸 알아야 돼. 개발이익이 뭔데 그러면? 돈만 나오면 개발이익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요. 개발이익이란 이런 말 보입니까?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다 줄칩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요. 이게 개발이익이에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뭐라 부른다? 개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뭐냐? 이 뜻이에요. 자, 이 지역에 개발이 돼요. 그럼 여기 개발이 되면 그 개발하는 사업자도 이익이 있을 거고 인근 지역의 땅 주인들도 이익을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토지 가격은 당연히 올라요, 안 올라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 당연히 오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르잖아요, 땅값은. 부족하고 부정성이라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은 개발이익이 아니라고. 그런데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뭐라 부른다? 그걸 개발이익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런 개발에 따른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걷어가는 것을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개발업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개발이익이라 부르고 이런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가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번에 보세요. 그 개발 부담금 보이세요? 줄 쳐볼게요. 줄만 하나 이 개발 부담금이 대표적인 개발이익 환수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부담금 그러면 이건 개발이익 환수 제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토지 적성 평가라고 있어요.
자, 우리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1학년 때는 문과, 이과 없이 다니다가 2학년 되면 문과, 이과를 나누죠.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습니까? 제가 우리 딸이 고등학생인데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1학년 때 뭐 합니까? 적성 검사를 하죠. 문과가 어울리는지 이과가 어울리는지 적성 검사하나요? 왜냐하면 엄마가 애가 있는데 엄마는 문과로 보내려고 그러고 아빠는 야 요즘은 이과가 취직이 잘 돼. 이과 가야 돼. 이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야. 엄마는 문과, 아빠는 이과. 그렇게 싸움이 붙어 경합이라고 그러죠. 다툼이 발생하면 그럼 우리 애 적성평가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똑같다. 토지 적성평가는 뭐냐? 토지를 개발해야 돼. 여기는 개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에요. 여기는 보존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개발과 보존이라는 게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해야 될 거냐 보존을 해야 될 거냐 이런 다툼이 있을 때 그러면 토지의 적성을 한번 우리가 그러면 평가해보자. 이게 토지 적성평가입니다. 그럼 토지 적성평가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 개발이냐 보존이냐. 개발과 보존이라는 경합이 발생했을 때 하게 되는 기초조사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교재 보세요. 토지 적성평가 동그라미 1번에 토지 개발과 개발 보존 동그라미. 보존은 또 굵은 것이어야 되는데 개발은 굵은 것이가 아니네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개발 보존 동그라미 이 둘이 어떻게 됐을 때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기초조사를 하게 돼요. 그 토지의 토양이라든지 입지라든지 활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개발하는 게 맞는지 보존하는 게 맞는지 이거를 조정하는 수단을 뭐라 부른다? 토지 적성 평가라 부릅니다. 그래서 개발 보존 경합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 말 딱 나오면 적성 평가야. 오케이. 토지 거래 허가 의혹 선매제도 이런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자,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예요. 지역지구제는 제가 조금 전에 토지 이용의 규제할 때 말씀드렸죠. 지역지구제. 이 지역지구제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공부를 해요. 얘는 별도로. 그래서 토지정책 중에서요. 토지정책 중에서 지역지구제만 하나로 별도로 빼가지고 볼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시험 복잡한 거 안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 지역지구제 뜻부터 알아야 돼. 지역지구제를 용도지역제라고도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공부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제 공부 좀 배우고 계시겠네.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고 있나요? 그 했죠. 했겠지. 지금 했겠지 이제. 뭐 지금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자, 그때 우리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던가요? 용도지구도 있습니까? 용도구역도 있나요? 토지를 용도를 정해주는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잖아요. 그걸 지역지구제라 그래요. 막 정합니까? 법에 의해서 정합니까? 그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거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토지 용도를 딱딱딱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규제라고요. 아까 이용규제는 제가 법적 행정적 수단이라 그랬죠. 그럼 지역지구제는 뭔데 뜻이? 토지의 용도를 나눠주는 거다. 용도를 지역에 따라, 지구에 따라, 구역에 따라 용도를 정해주는 것을 지역지구제라 그럽니다. 그럼 이 지역지구제는 목적이 중요해요. 우리 공법하고 개론하고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 개론은 공법적인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론이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공법성이 말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법적인 관점에서 그 법 내용 가지고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제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왜 취지,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걸 공부하는 거 우리 개론. 공법은 요 지역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 건폐율이 얼마예요, 용적률이 얼마, 이거는 공법 시간에 하는 내용. 우린 그런 거는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럼 일단 이 지역지구제를 왜 하느냐, 목적을 일단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교재는요. 네, 30페이지에 나오죠. 30페이지. 그 지역지구제 보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지역지구제의, 자, 출처 보겠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 출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토지의 용도를 안 정해줘. 막 써. 네 마음대로 써. 네 땅이니까 네 마음대로 써.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어떤 사람이 꿈이 뭐냐면 아주 멋진 전원주택을 가지는 게 꿈이야. 그리고 우리 흔한 말 저 푸른 초원이 멋진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하나 딱 지었어요. 좋은 곳에다가. 그럼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 옆에 공장을 짓고 있는 거야. 내 집에 옆에다가. 공장을.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 옆에다가 돼지 축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뒤에 막 쓰레기 매립장을 막 짓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 토지가 지금 그 이용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지역지구제라는 거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딱 규제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집을 지으세요. 여기는 상가예요. 여기는 보존지역이에요. 여기는 공업지역이에요. 이렇게 용도를 정해주는 게 지역지구제라고. 그런 거 배웠죠? 도관, 농자 있고 도시재가 주상, 공농이 다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하는 거야. 왜? 토지는 한정되어 있거든. 토지는 무한하다,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한정된 자원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효율성입니까? 형평성입니까? 효율성이지.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관계 있어. 뭐와 관계 있다고? 효율성과 관계 있어요. 그럼 제가 전에 효율성을 중요시하면 형평성은 떨어진다고 그랬지. 그럼 지역지구제는 형평성은 올라갈까? 형평성은 떨어질까? 형평성은 떨어져.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야, 우리는 상업지역인데 저기는 개발제한구역이야. 그러면 지역민들이 불만이 있어 없어? 있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생기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장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이용의 효율성이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세대 간 형평성은 유지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 간 형평성입니까? 세대 간 형평성입니까? 지역 간 형평성 그럼 X야. 세대 간 형평성은 유지가 돼. 왜냐하면 우리 용도지역을 정할 때 보존지역 있나요? 보존지역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그게 보존지역은 우리 세대에서 다 개발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보존지역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세대 간 형평성 유지된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만 지역 간 형평성이 유지된다 그러면 X야. 지역 간 형평성은 떨어져. 당연한 거지. 자, 다시 볼게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줄칩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부의 외부 효과 제거. 자, 아까 그랬잖아.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지어놨는데 돼지 축사가 들어오면 돼, 안 돼? 정외부 효과다, 부외부 효과다. 그렇죠. 그런 걸 없애주는 거예요.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자, 그래서 지역지구제 목적?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하여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수하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시겠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래서 지역 간 형평성은 떨어질 수 있다. 단점에 나오네.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보이세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하지만 세대 간 형평성은 어떻게 된다? 유지된다.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정해가지고 나오고 있나요? 이게 우리 공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잖아. 맞아요? 이건 지금 안 해. 우리는 공법 시간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 공부 시간 중요한 내용들이야. 이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니 도시군 관리계획이니 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건 우리 개론에서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 안 해도 돼요. 그건 공보생이 할 일이야. 자, 지역지구제 맞습니다. 별거 없다.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는 거다.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하고 부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지구제 맞어요. 자, 이제 주택정책이에요. 주택정책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임대주택 정책이 있고 분양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막 보면 안 돼. 큰 숲을 딱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들어가야 정리가 되지. 이것만 계속 보다가 이게 어디에 뭘 하는지를 모르고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주택 정책은 다시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얘들은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정책. 그 다음에 분양주택 정책은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분양가 자율화가 있어요. 주택 선분양 제도가 있어요. 주택 후분양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정책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할 건데, 그럼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걸까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걸까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 즉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목적 자체가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여러분 소득 재분배란 말 들어봤습니까? 소득 재분배란 말 뭐 안 들어보시면 지금 들어보시면 돼요. 소득 재분배가 뭐냐면 아까 제가 시장 있죠? 시장에서는 부자가 있으면 반드시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소득을 분배해 줄 수는 없어요. 시장은 뭐를 배분한다? 자원을 배분하는 곳이 시장이지, 시장은 소득을 배분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시장의 기능 중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은 없습니다. 시장은 소득 재분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정부가 별도로 개입한단 말이야. 아까 보세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이유가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맞아요? 그럼 시장의 제 역할 안에 소득 재분배라는 게 있으면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딱 한 개야. 시장이 제 역할만 하게끔 해주면 소득 재분배도 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이 없거든. 그러니까 다른 하나 이유가 또 들어가는 거야.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 무슨 말이냐? 시장은 소득 재분배 역할을 못해.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임차인 보호, 저소득층 보호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소득 재분배와 관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보세요. 임대주택 정책이 효과가 있다. 임대주택 정책이 효과가 있다. 이 말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이 효과가 없다. 이 말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별로 없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건 소득 재분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임대료 규제 한번 봅시다. 임대료 규제. 우리 교재는 33페이지입니다. 그 임대료 규제 보이세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읽기 전에 임대료 규제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임대료 규제가 뭔지. 자꾸 무작정 막 책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 공부 처음 할 때. 지금부터 그런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요. 이제 우리 수요와 공급을 공부했으니까. 자, 이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고요. 이건 이제 임대주택 시장이에요. 여기가 가격이라는 건 결국 임대료겠죠. 임대주택이니까. 그러면 임대료라는 말이 나오면 가격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Q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이에요. 이걸 뭐라 불렀죠? 균형점. 자,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그랬죠. 이걸 우리 이제 균형 임대료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50만 원이라 그래 볼게요. 50만 원. 그러면 지금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얼마에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50만 원에 결정이 돼 있어요. 수요자 불만 있다 없다? 임차인 불만 없어요. 임대인도요? 불만 없고 그게 균형이야. 임차인도 불만이 없고 임대인도 불만이 없어. 합의가 됐어. 50만 원에 합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정부가 보니까 저게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왜? 저소득층을 보호해 주려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정부가 여기 개입합니다. 이제 임대주택 시장에. 너무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임대료를 딱 정해줘 버려요. 그럼 이때 정부는 30만 원 밑으로 받아라 이렇게 정의할까요? 70만 원 밑으로 받아라 이렇게 규제할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나온단 말이야. 자,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거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거다. 그렇죠. 의미부터 알아야 돼요.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할까? 초과 공급이 발생할까? 초과 수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임대료를 규제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 나중에 제가 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30만 원으로 정부가 규제했죠? 그럼 저 말은 임대인들은 아무리 임대료를 많이 받아도 30만 원보다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정부가 정한 저 30만 원은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입니까? 최저 가격입니까? 최고 가격이죠. 정부가 최저 가격을 정해줘요? 최고 가격을 정해줘요? 최고 가격을 정해주죠. 이런 거를 최고 가격제라 그래요.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정해주는 걸 뭐라 그런다? 최고 가격제라 그럽니다. 그럼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제다, 최저 가격제다? 최고 가격제예요. 최저 가격제 그러면 안 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30만 원이 상한이잖아 지금.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그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참고로 최저 가격 제도도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 최저 가격 제도 있어요. 최저 가격 제도는 정부가 가장 낮은 금액을 딱 정해놓고 그거 위로 줘라. 이게 최저 가격제거든. 어떤 게 있을까?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 들어보셨죠? 최저임금이 만약 8,700원이다. 그럼 정부가 8,700원이라는 최저임금을 딱 정해놓으면 앞으로 임금을 줄 때는 이거보다는 더 높은 금액을 줘야 되겠죠?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했습니까? 최저 가격을 정했습니까? 그런 건 최저 가격제. 임대료 규제는 뭐? 최고 가격제. 구별할 수 있겠어요?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보겠습니다, 교재. 정부의 임대료 규제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의 의미가 있지. 자, 그 뒤에 거 말씀드리기 전에 또 봅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한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한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70만 원으로 규제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할 일은 없어요, 정부가. 그럼 70만 원으로 규제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OX. O야? 조심해야 된다고. X라고. 자, 보세요. 정부가 만약에 70만 원으로 앞으로 임대료를 70만 원 밑으로 받아라.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딸애가 집에 9시까지 들어오는 걸 되게 좋아해. 그냥 9시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원해. 우리 딸애가. 아시겠어요? 9시에 딱 들어오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우리 딸의 귀가 시간을 규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8시까지 들어와 그래야 돼? 10시까지 들어와 그래야 돼? 그래. 지금 9시에 들어오네 보고 10시까지 의미가 8시까지 들어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 지가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게 균형 임대료야. 그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라는 게 규제란 말입니다. 임대료 규제.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해보고 내일부터 10시까지 들어와 그래요? 높은 수준에서 규제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 딸애는 그 다음날 몇 시에 들어올까요? 11시는 웬니가 또 갑자기. 우리 딸은 착해요. 몇 시에 들어올까요?
10시까지 들어와 그러면요 9시에 들어옵니다. 왜? 제가 좀 얘기했잖아. 9시에 들어오는 걸 원해. 지가 원해. 들어오고 싶어 그 시간에.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10시까지 들어오라 그러면 걔는요 9시에 들어오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정부가 만약에 7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규제해가지고 70만 원 아대노 받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네, 알겠어요. 50만 원 계속 받을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균형의 의미예요. 이 사람들 아까 임대인, 임차인 아무 불만 없다니까. 70만 원 받으면요 집이 다 임대가 안 돼요. 집이 남아요. 임대인 그거 안 오네. 그냥 50만 원의 균형을 이루는 게 좋다니까 자기들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해야 돼. 자, 교재 보세요. 정부의 임대료 규제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 의미가 있지.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다면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마음에 가로하고요. 초과 공급 X, 초과 공급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 돼. 잘 썩는다. 그러면요, 임대료 규제라는 말이 나왔잖아. 임대료 규제라는 말이 딱 나왔는데 그 지문 안에 초과 공급이란 글자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임대료 규제 제도에서는 초과 공급이란 글자는 나올 수가 없다. 임대료 규제 얘기가 나왔는데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런 말 나오면 그 말 자체가 없는 말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이건 계산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지문에 초과 공급이란 글자가 있으면 X입니다. 됐습니까? 자, 네, 오케이. 자, 그럼 2번 볼게요. 임대료 규제 효과 보세요. 외우려 그러지 마. 자, 임대료를 규제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제가 일반적으로 아무런 말이 없이 임대료 규제 그러면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서 규제한다고 생각하세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럼 아래에서 규제하니까 뭐가 발생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초과 수요라는 거는 부족이라 그랬습니다. 임대주택이 부족해져요. 자,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계속 바로 하면 돼요. 눌러야 되나? 바로 하면 됩니까? 자, 단기 장기가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단기 장기 얘기해 줬는데 단기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다. 공급의 변화가 없다. 그게 단기라고 그랬어.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어. 장기는요 공급의 변화가 가능하다 그랬죠. 잊어먹지 마세요. 시험에서 단기가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진 않지만 그 의미를 알아야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자, 내가 여러분 임대인이라고 생각해 봐봐. 임대인은 세를 넣는 사람입니다. 집주인. 자, 지금 50만 원 잘 받고 있었거든. 임차인도 불만 없었어. 근데 갑자기 정부가 아침 뉴스를 들었더니 앞으로 모든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30만 원보다 더 못 받습니다. 뉴스에 빵 나버린 거야. 이번에 이 뉴스처럼.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죠? 그럼 여러분 임대인이 어떻게 할래요? 내가 지금 임대주택을 10채 갖고 있어. 내가 임대를 한 집을 세를 10집을 놓고 있거든. 지금 50만 원 다 받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3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럼 여러분 임대인이 어떻게 할래요?
계속 유지한다. 임대주택을 좀 줄인다. 전세를 줘버리든지 사무실로 바꿔버리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전세가 상한제 하니까 전세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서 살 길이 돼버리잖아. 그럼 임대주택이 줄어들겠네.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 임대주택의 변화가 없다. 감소하지. 단기에 장기에.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없다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죠. 단기에 장기에. 장기에. 그럼 단기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공급의 변화가. 그러면 단기는 임대주택의 양은 안 줄고 임대료만 딱 떨어졌다. 그죠? 맞아요? 그럼 임차인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임차인은 좋지. 첫 번째, 단기에는 임차인은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단기에는 임차인 혜택이 있어요. 왜? 임대주택의 양은 그대로고 가격만 딱 떨어졌으니까 단기에는 혜택이 있습니까? 그럼 시험에서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단기에는 임차인 혜택이 있다. 맞아요?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단기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렇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야. 단기에는 효과가 있다고. 임대료 규제는. 근데 장기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 이제. 장기로 가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기로 가면요, 임대주택의 양이 줄어버려요. 장기로 가면 중요하단 말이야. 임대료 규제 딱 나오면 장기 공급 감소. 이게 딱 무조건 따라와야 돼. 장기 공급 감소.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고? 집이 없어요. 집이 부족해. 그럼 이사하면 된다, 안 된다? 방 빼는 순간 방이 없다. 방 빼는 순간. 그러면 사람들 이사를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이거를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거 이동이 저하돼. 자, 임대주택의 질이 높아질까?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까? 낮아지죠.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임대주택은 없고요,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임대주택 물이 새. 그래, 임차인이 집주인에 전화했어. 주인 아줌마 물이 새는데 좀 고쳐주세요. 뭐라 그럴까요? 나가라 그러죠. 이 아이랑 둘이 천지다 지금. 그 임대주택의 질이 높아질까? 질이 떨어질까? 떨어져. 자, 임대인들은 투자를 할까? 투자를 안 할까? 임대주택에 투자 안 합니다. 왜? 제값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제값을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개입하면 안 돼, 정부가.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지고 임대인은 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그리고 임차인들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 다녀. 그런데 남편이 울산 살다가 양산으로 발령이 났어. 그럼 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자는 꼭 남편도 같이 가야 돼. 따로는 못 살아. 그럼 양산에 가면 집이 있다 없다? 없어. 그 집은 꼭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오나 쇼는 꼭 봐야 돼. 나오나 표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암표 사야지. 암표, 암시장. 그리고 임대료 규제가 암시장이 생겨요. 암시장이. 무슨 말 알겠어요? 집은 꼭 필요하고 집은 없고, 그러면 웃돈을 주고서라도 집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암시장. 음성적 거래.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에는 가격이 두 개가 생긴다니까.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30만 원.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암시장 가격. 그걸 이중 가격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장기로 가면 임차인들이 혜택이 있어요. 임차인들이 혜택이 없고 오히려 힘들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규제하면 오히려 저소득층들의 주택난이 심화됩니다. 그 규제는 좋은 게 아니야. 지금 그걸 무슨 우리 전세 그죠? 빨리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워낙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전세가 없잖아. 집이 없죠. 뭐 당연히 예상되는 겁니다. 그 정책 시행하는 순간. 그럼 정부는 왜 그런 걸 하느냐? 자기들도 규제를 하면 공급이 준다는 거 압니다. 근데 공급 감소로 인한 피해와 전세가 상한제로 따른 실익이 크냐, 그 두 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정부는 항상 이익과 비용 차이를 해가지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정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옳다 나쁘다는 알 수가 없어요. 지나봐야 아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냥 학문적으로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공급이 줄게 돼 있고
주택의 질이 떨어지게 돼 있고 암시장이 형성되고 이거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교재 보세요. 이제 임대료 규제 효과 보세요. 초과 수요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 깊이 맞습니까? 주택의 질이 저하된다. 공급 감소는 줄치고 별표. 주거이동이 활발해진다. 주거이동이 저하된다. 방 빼면 갈 데가 없다니까. 방 빼면. 그 다음 암시장이 형성돼요. 암시장 밑에 이중가격 이렇게 적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울산에도 임대주택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세가 없다 보니까 그 제가 아시는 중개사분이 요즘 임대료 좀 올랐다 하더라고. 네, 임대주택 임대료가 이거는 임대료 규제는 전세가를 딱 묶다 보니까 전세 없잖아요. 그죠? 그럼 집을 살려면 집 사기 쉬워요. 집은 뭐 그러니까 임대주택 가야지. 보증금 걸고. 그리고 임대주택의 수요가 많으니까 요즘 월세가 좀 많이 오른다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임대료 규제 효과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 한 김에 그 밑에 이제 분양가 규제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여기 그러면 거기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임대주택이었지만 이거는 이제 분양주택 시장인 거야. 그럼 분양주택 시장에서 지금 1억의 분양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정부가 이게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 가격보다 위에서 규제하는 걸까? 아래에서 규제하는 걸까? 똑같다니까 저거하고. 어디서 규제한다? 아래에서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도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서 규제하는 거예요. 그럼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감소야. 다 공급 감소야. 분양가 규제하면 분양주택의 공급이 줄어요? 줍니다. 자, 그런데 임대주택에는 없는 게 하나 더 들어와요. 우리 임대주택은 투기 같은 건 안 하거든. 임대주택 투기 안 하잖아요. 근데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 투기 수요가 생겨요. 투기 수요. 자, 보세요. 자, 1억에 지금 분양가가 1억이야. 시장에서는 1억이라는 금액이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근데 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앞으로 7천만 원에 분양해라. 이렇게 딱 정해버리는 거야. 이걸 분양가 상한제라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7천만 원에 분양이 됐잖아. 그럼 이 사람 시장에 들고 나가면 얼마에 1억에 팔 수 있을까요? 1억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나오나 공연 티켓이 20만 원이야? 시장가 20만 원. 안표값은 20만 원 합니까? 20만 원보다 더 비쌉니까? 그래, 그렇다니까. 그럼 내가 7천만 원의 분양을 받더라도 시장에 내놓으면 이 그래프로 보면은요, 이 가격에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몰라도 돼요. 저 가격에 받을 수 있다니까. 수요자는 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깁니다. 분양가 상한제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투기 수요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재 보세요. 거기 33페이지 중간에 아파트 분양가 규제 상한제 보이세요? 자, 거기 보시면 2번에 투기전가 줄치고요. 4번에 신규 공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해. 분양가 규제하면 공급 감소야. 이 두 개는 잊어먹지 마세요. 그럼 우리나라 그럼 분양가 상한제 하고 있습니까? 자, 분양가 상한제 뭔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뭐냐? 우리 단독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 일단 공동주택에만 하는 거예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공동주택에 다 적용되느냐? 아니야.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 그랬죠. 택지는 공공택지가 있고 민영택지가, 민간택지가 있어요. 공공택지는 LH 있잖아.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공적 주체가 개발한 택지를 뭐라 부른다? 공공택지, 공영택지라 그래요. 공공택지. 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부 분양가 상한제야. 아시겠죠? 어디서 분양하는 아파트? 공공택지. 만약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 있잖아요. 거기에 짓는 아파트는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또는 국가 소유 토지에서 분양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만약에 구치소를 밀었다. 구치소. 교도소를 없애버렸어. 교도소 땅 누구 땅이야? 나라 땅이지. 거기도 아파트 지었어요. 그럼 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개발에서 택지를 조성했어요. 현대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택지를 딱 조성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어. 그건 민간 택지야. 거기에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아니다. 그걸 뭐라고? 분양가
자율화라 부릅니다. 그럼 질문해드려요. 아니 근데 선생님 지금 서울에 보니까 전부 다 분양가 지금 상한제라던데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부 다. 자 이제 무슨 말이냐.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전부 다 뭐라고요?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건 원칙이 분양가 자율화.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딱 보니까 야, 이 지역은 지금 투기가 성행하고 아파트 값이 너무 급격하게 오른단 말입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인데도. 아시겠어요? 그러면 거기를 분양가 상한제 지정지역으로 정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데라든지 수원 이런 데는 전부 다 거기 아파트들 전부 다 뭡니까? 다 분양가 상한제야. 아시겠죠? 원칙을 알아야 된다니까. 자,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들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럼 그 외의 택지 있죠? 민간택지. 민간택지는 다 분양가 자율화야. 그런데 투기가 우려된다든지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디귿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네요.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디귿 보세요.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가 민간택지거든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고 민간택지 중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 투기 증가, 신규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 자, 그러면 신규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중고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중고주택 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중고주택은 부자들이 사요? 저소득층들이 사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된다니까. 보이세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반대가 뭐냐면 분양가 자율화예요. 니 받고 싶은 대로 받아. 그럼 어떤 일이 날까? 공급이 늘어나요, 이제. 그렇겠죠? 분양가 상한제하면 집을 안 짓거든. 아파트 건설해서 집을 왜 짓겠어요?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7천만 원만 받아놨는데 집 짓겠습니까? 안 짓지. 근데 이제 분양가 자율화를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공급이 늘어납니다. 공급 증가? 자,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좋을까? 아니에요. 자, 분양가 자율화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건설회사들은 수익성이 좋은 대형 좀 큰 평수 위주의 아파트를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 저소득층들은 13평, 14평 이런 아파트들이 필요한데 그런 걸 짓는다 안 짓는다? 잘 안 짓더라는 겁니다. 건설회사들이. 그래서 분양가 자율화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주택난은 심화된다. 그래서 분양가 자율화에서는요 4번에 신규 공급 증가 줄치고 5번에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된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를 하든 분양가 자율화를 하든 저소득층들은 어렵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줘야지 뭐. 정부가 많이 도와줘야 돼요. 저소득층들. 그리고 좀 돈이 많으신 부자들도 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많이 쓰고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부자들 욕하면 안 되고 부자들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나라에서 못 쓰게 하는 거 외국가 써버리잖아. 하나 좋을 거 없어. 그죠? 우리 로빈훗 보세요. 로빈훗은 뭐 산적입니까? 의적이라며 지나가는 상인들의 삥을 떨어가지고 저소득층들에게 뭐 나눠주는 게 로빈훗이라면서요. 그럼 그 산으로는 상인들이 지나다닌다 안 지나다닌다? 거기 사고 있는 숙박업자들, 주막하시는 술집 사장님들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로빈훗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자들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게 또 저소득층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할 수 그거하고 삥 뜯어 나눠주는 게 꼭 좋은 거냐?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임대료 보조하고 공공임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